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파헤쳐 볼 곳은 조선의 심장이자 가장 은밀하면서도 뜨거웠던 공간, 바로 수라간입니다. 보통 수라간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자하게 생긴 상궁들이 모여 앉아 오순도순 요리를 하고 대장금 같은 천재 요리사가 뚝딱뚝딱 산의 진미를 차려내는 평화롭고 맛있는 냄새 가득한 주방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 실체는 여러분의 환상을 완전히 박살낼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아니, 어쩌면 공포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던 모든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을 진짜 수라간의 생생한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조선의 왕들은 매일 어떤 압박 속에서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가졌던 조선시대의 상식이 완전히 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500년 전 조선의 가장 뜨거웠던 주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수라간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상궁이나 나인 아니냐고요? 드라마에서도 다 여자들이 하던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거대한 착각입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궁중 요리의 메인 셰프는 여자가 아니라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라간의 진짜 주인은 숙수라고 불리는 남성 전문 요리사들이었어요. 이게 왜 경악할 일이냐면요. 당시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엄격한 유교 사회였잖아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불알이 떨어진다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 존엄인 왕의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남자가 칼을 잡고 불을 다뤘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 이유는 의외로 아주 현실적이고도 처절합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 강도 때문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선 왕의 식사는 하루에 무려 5번입니다. 새벽같이 먹는 초조반부터 아침수라, 점심격인 낙거상, 저녁수라, 그리고 밤늦게 먹는 야참인 야다시까지 1년 365일 단 하루의 휴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왕 한 명만 먹나요? 대비, 중전, 후궁들, 그리고 수많은 왕실 가족들까지 챙겨야 합니다. 한 번에 수십, 수백 인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절에 믹서기가 있습니까? 전기밥솥이 있습니까? 거대한 가마솥을 옮기고 엄청난 화력 앞에서 온종일 불을 떼며 수만 번 칼질을 해야 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체력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야말로 스탈린그라드 싸대기 갈길 정도의 아파트 지옥보다 더한 주방 지옥이었던 겁니다. 자, 이 숙수들의 일과를 24시간 밀착 취재하듯 따라가 볼까요? 숙수들의 하루는 새벽 2시경 시작됩니다. 남들 다 잘 때 그들은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왕이 새벽 6시에 먹을 초조반인 죽을 만들기 위해서죠. 전날 밤부터 불려둔 쌀을 수천 번 저어가며 쑤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눕거나 탄내가 나면 그날로 곤장입니다. 아니, 왕의 컨디션을 망쳤다는 죄목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죠. 이들은 대령숙수라고 불렸는데 이들의 존재는 오늘날의 5성급 호텔 총주방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를 이어가며 기술을 전수받는 철저한 전문직이었고 평소에는 궁궐 밖에서 살다가 음식을 만들 때만 출근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드라마에서는 이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쁜 궁녀들이 요리하는 게 시청률에는 더 도움이 됐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제 기록인 경국대전이나 진연의계를 보면 요리하는 사람들의 이름 옆에 남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조선의 주방은 사실상 근육질 남성들의 거친 숨소리와 칼질 소리가 가득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숙수들의 작업 환경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방어력을 설명할 때 아파트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죠. 수라가는 연기 지옥이었습니다. 당시 주방에는 환풍기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아궁이 수십 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주방 전체를 뒤덮었죠. 숙수들은 눈물을 흘리며 칼질을 해야 했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실내 온도는 한여름이면 5060도를 넘나들었을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라 불과 연기를 다루는 특수 요원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이 숙수들은 궁궐 밖에서 따로 자기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만든 음식이 서울 장안에서 최고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왕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으려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기록, 어딘가 지금의 미슐랭 가이드와 비슷하지 않나요? 강남 한복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셰프들이 국가 비상 소집령을 받고 궁궐로 달려가는 셈입니다. 그럼 숙수들이 주방에서 땀을 흘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수라상궁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요? 이분들의 역할은 더 세밀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상궁들은 주로 검수와 배선을 담당했습니다. 숙수가 만든 음식이 독이 들지는 않았는지, 왕의 입맛에 맞는지 최종 확인하고 왕의 처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달하는 역할을 한 거죠. 즉, 숙수는 주방을 책임지는 셰프였고 상궁들은 홀 전체를 관리하는 총지배인이자 위생보안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상궁들은 왕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시니 좀 더 달콤한 약과를 올리자는 식의 판단은 오직 이 상궁들의 몫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 하나에 숨겨진 기막힌 사실을 짚고 넘어가죠. 왕이 먹는 밥을 왜 수라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건 순우리말이 아닙니다. 바로 몽골어예요. 고려시대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몽골어인 술라라는 말이 전해져 수라가 된 거죠. 500년 조선 왕조의 자존심인 왕의 밥상이 몽골에서 온 단어로 불렸다는 것, 정말 묘한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수라라는 단어 속에는 고려와 조선을 잇는 파란만장한 외교사와 문화교류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혀 있는 겁니다. 몽골 기병들이 말 위에서 먹던 거친 문화가 조선 왕실의 가장 정제된 밥상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흥미롭죠? 이건 마치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식사를 부르는 말이 영어인 런치나 디너로 굳어진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충격이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제 수라상의 메뉴판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봅시다. 왕은 매일 갈비찜에 신선로, 구절판 같은 화려한 음식만 먹었을까요? 왕이니까 당연히 매일 파티했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식재료는 팔도강산에서 올라온 최고의 특산물이었지만 조리법 자체는 의외로 아주 담백했습니다. 왜냐? 왕의 몸은 곧 국가의 아니었으니까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가 왕이 배탈이라도 나면 그건 국가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수라상은 철저하게 약식동원, 즉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다는 원칙 아래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한강 다리가 끊긴 수준의 재앙이 바로 왕의 설사 한 번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라상의 기본은 12첩 반상입니다. 밥과 국, 김치, 장류를 제외하고 오직 순수 반찬만 12가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12가지라는 게 단순히 가짓수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영양의 균형은 물론이고 음양오행의 조화까지 따졌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산에서 나는 것을 골고루 배치했죠. 붉은색, 푸른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에 오방색을 맞추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녹그릇에 담긴 12가지 반찬이 오방색을 띠며 왕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엄한 광경을요. 이건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고기 한 근을 다지는데도 숙수들은 수백 번의 칼질을 해야 했습니다. 식감이 거칠면 왕이 화를 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곰탕이나 육수를 낼 때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불옆을 지켜야 했습니다. 수라간의 화덕은 한 번 불을 붙이면 왕조가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숙수들은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수십 년간 훈련받은 장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가의 기운을 보존한다는 엄청난 사명감과 공포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12첩 반상 뒤에 숨겨진 정치적 비밀을 아시나요? 왕이 이 음식을 다 먹으면 오히려 욕을 먹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는 밥상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왕과 신하, 그리고 아랫사람들 사이의 눈치 싸움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우리는 숙수들의 피땀 어린 노동과 왕들의 고독한 식사 정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수라간에는 우리가 아직 파헤치지 못한 훨씬 더 어둡고 은밀한 뒷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라간은 단순한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궁궐 내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고 가장 치명적인 음모가 싹트는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컨디션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수라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왕이 밥을 평소보다 적게 먹었는지, 어떤 반찬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혹은 갑자기 자극적인 음식을 찾지는 않는지, 이런 사소한 식습관의 변화는 왕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불안을 그대로 노출하는 1급 기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탐하는 신하들에게 수라간 나인들과 숙수들은 가장 매력적인 포섭 대상이었습니다. 수라간의 말 한마디에 조정의 파벌이 요동치고 다음 날의 인사가 결정되기도 했으니까요. 서울로 치면 국가정보원 지하 취조실보다 더 뜨거운 정보 싸움이 이 수라간 소뚜껑 위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금기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수라간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에 대한 품평입니다. 숙수들이나 나인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왕의 음식은 곧 신의 재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이 신의 음식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죄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맛에 대한 평가가 밖으로 새나가는 순간 그것이 왕의 기호를 드러내는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요즘 단맛에 빠지셨다더라는 소문이 돌면 독살 세력은 독을 단맛 뒤에 숨기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수라간의 침묵은 곧 왕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또한 수라간에는 기우제보다 더 절박한 미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라간 아궁이 앞에서 신발을 벗어두면 귀신이 음식에 장난을 친다고 믿어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조리도구가 부러지거나 그릇이 깨지는 날에는 그날 수라간 전체가 소금 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에게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일종의 정신 교육이었던 셈이죠. 서울 한복판의 초정밀 반도체 공장에서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결벽증이
500년 전 주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왕의 입맛이 역사를 바꾼 사건들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인조 반정의 주인공 인조를 기억하시죠? 인조는 지독한 게장 마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게장이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거대한 비극과 연결됩니다.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배우로 의심받던 인조가 슬픔을 잊기 위해 찾았던 것도, 혹은 독살의 수단으로 의심받았던 것도 바로 이 수락 안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음식은 때로 사랑의 증표였지만 때로는 합법적인 살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락안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숙수들은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왕의 입맛을 사로잡으면 종산품, 정산품 같은 고위 관직을 제수받기도 했습니다. 요리 하나 잘해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겁니다. 당연히 기존 사대부들은 난리가 났죠. 어떻게 칼질이나 하는 자들에게 관직을 주냐며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왕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자가 가장 귀한 신하가 아니면 누구냐는 것이었죠. 수라가는 유교적 신분 질서가 유일하게 무너지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실력 중심적인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라간의 이 화려한 음식들이 사실은 백성의 고열이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팔도에서 올라오는 진상품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들은 수라간으로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전복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깔고 수천 리를 달리는 동안 백성들은 자기 먹을 밥도 없었습니다. 영조가 반찬 가짓수를 줄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라간의 화려함은 곧 국가의 예산 낭비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라간은 조선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백성들의 눈물이 고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수라간의 비밀스러운 공간 중 하나인 퇴성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수라를 마친 후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궁궐 내에서 가장 활기찬 장터와 같았습니다. 왕이 남긴 귀한 고기와 전을 나누어 먹으며 나인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엄격한 법도가 지배하는 궁궐에서 유일하게 웃음소리가 허용되던 해방구였죠. 이 퇴성간에서 오간 뒷담화가 때로는 중전의 폐위를 결정짓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방 뒷담화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다니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라간의 시스템과 정치, 그리고 이제는 그 이면의 금기와 정보 싸움까지 살펴봤습니다. 수라간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욕망과 생존, 그리고 국가의 안위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용광로였습니다. 왕의 밥상 위에 놓인 고기 한 점에는 숙수의 땀과 상궁의 눈치와 백성의 눈물, 그리고 신하들의 야욕이 모두 버무려져 있었던 겁니다. 녹그릇의 묵직한 무게감만큼이나 수라간이 짊어졌던 역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주방이 사실은 조선 왕조의 생명 유지 장치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치열한 과정 끝에 남겨진 수라간의 유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결론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진짜 감동적인 마무리는 지금부터니까요. 자, 이제 숙수들이 목숨 걸고 만든 음식이 녹그릇에 담겨 왕의 처소로 옮겨졌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는 주방의 열기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정치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왕들이 이 산의 진미를 다 먹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왕이 수라상을 싹싹 비우는 순간 궁궐에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왕이 수라를 드시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종의 고도의 정치 의식이었습니다. 왕은 각 반찬을 한두 젓가락씩 맛만 보고 숟가락을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왕이 남긴 음식, 즉 퇴선된 음식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밑에 나인들과 하인들이 순서대로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이 음식을 아주 넉넉히 그것도 깨끗하게 남겨야만 궁궐의 말단 식구들이 제대로 된 고기 한 점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오늘따라 왕이 입맛이 너무 좋아서 갈비찜을 다 먹어치웠다? 그럼 그날 수라간 막내 나인들은 맹물에 밥만 말아 먹어야 했습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아파트 단지 전체의 배달 음식이 한꺼번에 끊긴 수준의 재앙이 왕의 식탁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성종 같은 왕은 밑에 사람들이 배고플까봐 일부러 젓가락도 안 된 반찬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건 성군으로서의 자비이자 피 말리는 눈치 싸움이었습니다. 왕 노릇하기 참 피곤하죠? 밥 먹는 순간조차 아랫사람들의 백구레를 계산해야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사극의 단골 소재, 독살 위험에 대해서도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보죠. 수라상 옆에는 늘 기미상궁이 붙어 있습니다.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조선 500년 역사상 독살로 확실하게 판명난 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기미의 진짜 목적은 보안보다 품질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음식의 간이 오늘따라 너무 짜지는 않은지 혹은 왕의 처소까지 오는 동안 음식이 식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인간 검수기 역할이었죠. 은수저가 변색되는 걸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하, 오늘 국이 좀 식었습니다. 혹은 오늘 장맛이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같은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은수저가 검게 변해 비명을 지르는 공포영화 같은 장면보다는 오늘 요리사가 간을 좀 세게 했네라고 투덜대는 게 실제 수라상의 리얼한 풍경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 중 식탁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했던 미식가는 단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요즘 말로 하면 육식 광인이었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밥상을 엎고 싶을 정도로 고기 사랑이 대단했죠. 오죽하면 아버지 태종이 죽으면서까지 주상은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으니 상중이라도 고기를 먹게 하라는 파격적인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성군의 지혜가 고기에서 나왔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세종의 식단은 기름졌습니다. 반면 세종과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조선의 프로 다이어터이자 지독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고추장 하나만 있어도 밥을 잘 먹었고 반찬 가짓수를 줄여 백성들의 고통을 나누는 감선을 즐겼습니다. 영조가 80세가 넘도록 장수한 비결이 이 소박한 수라상에 있었다는 분석도 있죠. 왕의 밥상 하나에 그 왕의 성품, 건강 상태, 심지어는 국가의 경제 상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제 수라간의 방어 기제를 한번 볼까요? 수라간은 사실상 궁궐 내의 철격 격리 구역이었습니다. 아무나 수라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왕의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건 국가 전복기도, 즉 테러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라간 입구에는 늘 별감들이 도끼를 든 것처럼 눈을 부라리고 지켰고 식재료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엄격한 장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HACCP 인증보다 수천 배는 더 까다로운 검수가 500년 전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식재료 중에서도 고기는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 부위별로 나누고
그 양을 정확히 체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고기가 비면 바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숙수들이 고기를 몰래 빼돌려 밖에서 파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주방 관리가 아니라 국가 전략 물자를 관리하는 군부대와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수라간의 조직은 내소주방, 외소주방, 생가방으로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했습니다. 내소주방이 왕의 식사를 전담했다면 외소주방은 궁궐의 잔치를 맡아 대량 학살 수준의 요리를 해냈고 생가방은 화려한 떡과 과자로 왕실의 입맛을 돋웠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왕의 식탁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위해 톱니바퀴처럼 굴러갔습니다. 여기에 장고 상궁이라는 보직은 거의 신선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장맛이 변하면 나라의 기운이 꺾인다고 믿었기에 이들은 매일 장독을 닦고 그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장독대에 금하나가는 날에는 수라간 전체가 초비상이었죠.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된 것보다 더한 공포가 수라간을 휩쓸었습니다. 이토록 화려하고 치밀한 시스템도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면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감선이라는 제도죠.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왕은 가장 먼저 수라상의 반찬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수라간의 아궁이 불을 끄고 연기를 줄이는 것으로 백성의 눈물을 닦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수라간은 단순히 맛있는 걸 만드는 곳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의 도덕적 양심이 측정되는 온도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라간의 밤을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수라간의 화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콩을 갈고 쌀을 씻고 고기를 재우는 소리가 궁궐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그 우아한 아침수라는 사실 수백 명의 숙수와 나인들이 밤새 연기를 마시며 치러낸 전쟁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라간의 진짜 모습 어떠셨나요? 화려한 궁중 요리 이면에는 남성 요리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몽골에서 건너온 단어의 흔적, 그리고 백성을 위해 식욕까지 절제해야 했던 왕의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라간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리던 엔진룸이었습니다. 녹그릇 부딪히는 소리, 숙수들의 투박한 손길, 불꽃 튀는 화덕의 열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조선의 맛을 완성했습니다. 역사 뒤에 숨겨진 이런 뜨거운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혹은 내가 조선시대 숙수였다면? 하는 재밌는 상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한 양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수라간의 담장을 넘어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더 깊고 은밀한 미스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왕처럼 귀하고 따뜻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곧 국력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